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살펴볼까요? 먼저 그는 택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살인 부분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38살 내 나이만큼 여자를 죽이겠다. 지존파와 나를 비교해보고 싶다. 지존파와 같은 감방에 넣어주길 바란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은 바로 온보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택시 연쇄살인마 온보현입니다. 온보현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홍은주 경찰수사연수원 위기협상담임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보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온보현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포의 살인 택시 온보현, 당시 38살, 1994년 택시 납치, 강간 6명, 피해자 2명 살해 및 시신 유기, 총 50명 살해 목표로 일지 작성, 1995년 지존파와 함께 사형 집행. 이름 온보현, 1957년 4월 6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과 13범이던 온보현은 1994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훔친 택시를 이용해 6명의 여성을 납치했고 그중 2명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서자 온보현은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온보현은 지존파 일당과 함께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지난주 사건 몽타주 시간에 지존파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지존파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온보현의 택시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권일용 교수는 저와 동갑인데요. 아마 사건에 대한 기억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온보현 사건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CSI로 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죠. 과학수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전 수사 기능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검문이라든지 예. 잠복에 다 동원이 되었었던 그렇죠. 시기인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검문이나 동원, 잠복에 일제 많이 검문 동원, 검색 일제 막 검문 검색, 예. 차량 검문 이런 걸 네. 많이 동원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택시다 보니까 택시 가스를 충전하는 네. 이 가스 충전소에 많이 이제 잠복을 하고 있었죠. 어허, 예. 거기를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 가서 이 택시 가스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네. 늘 오는 곳에 주로 오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만약에 다른 택시를 강취하거나 절취했다면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죠. 그 이제 잠복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CSI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골목골목 이제 위치 지역 관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주로를 아하. 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잠복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자수했다라는 발표를 들으니까 조금 어때서 허탈함과 네. 뭐 안도감 이런 게 교차했겠어요? 허망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제 범죄가 차단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홍은주 교수, 온보현 사건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여성분들이 그 당시도 많이 공포에 떨었었고요. 네. 이런 여성 대상 범죄 어떻게 보세요? 온보현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지존파가 훨씬 더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그랬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선생님이 네. 저희한테 이제 택시 혼자 타지 마라, 친구들과 좀 모여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비겁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온보현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여성 6명을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 2명은 살해했고요. 3명은 도주했으며 1명은 온보현이 성폭행 후에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온보현이 피해자 한 명을 살려준 것인데요. 권일용 교수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해자를 살려준 거 유영철 사건 때도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돌려보내고 일부는 살해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자기 그 목표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뭐 돌려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범인이 이제 피해자하고 자신을 좀 동일시해가지고 유사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네.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과 피해자의 삶의 모습이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 동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걸 실제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연민하는 이것이 피해자를 마치 동정해서 살해하지 않고 살려줬다라는 온정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어떤 어려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신의 연민을 느끼는 이런 네.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피해자를 정말 뭐 어떤 그 동정적이고 온정적인 마음에서 살려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네요. 네, 그렇죠. 권일용 교수가 그 김길태도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김길태 역시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권일용 교수가 그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김길태가 어렸을 때 처해 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동일한 부분을 야기시키니까 그렇죠. 또 네. 진술하게 되는 이런 면이 또 동일선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다른 범죄자들과의 네. 삶의 어떤 그 지나왔던 이력이라든지 이런 예. 궤적들을 좀 설명을 해주니까 아하.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그 공감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기 스스로 연민. 느끼는 그것이 결국은 상대방을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온정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보현은 6번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에 흉기로 위협했지만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극도로 흥분한 온보현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홍은주 교수는 위기협상, 인질협상 전문가시고요. 우리가 흔히 인질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개 그 피해자들께 인질이 되시면 저항하지 마시고 순응하고 경찰의 진입을 기다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어떤 위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 이유도 있죠. 네, 이런 납치나 인질 상황에서 이제 인질이 생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심리적인 장기화에 대비할 것입니다. 심리적 장기화에 대비. 예. 예. 그러니까 온보현의 범행도 보면 납치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이제 그 안매장하는 장소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지만 그렇죠. 인질 상황 역시도 네. 그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인질범의 위협에 이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아하. 심리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희생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질범에게 위협 요인이 되지 말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뭐 네.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자력 탈출 만만해 보인다고 어떤 자력 탈출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 예. 이런 어떤 인질범에게 위협 요인이 되면 인질범은 자신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인질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할 그 가능성이 아주 가능성이 높다는 있죠. 거죠. 그리고 예. 만약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희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잔류에 있는 예. 다른 피해자도 희생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네. 네. 네, 6번째 범행 도중 손을 다친 온보현은 이후에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은신하면서 수첩에 살인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살인 일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문 세계 제일이 되리라. 목적이 달성되면 자수할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리라. 목표 인원 50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 아직까지도 나의 범죄 인각을 전혀 모르는가? 바보 녀석들. 나의 행동이 세상에 공개되면 지존파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되겠지. 전국 수배 소식을 TV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 자수하자. 용서받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마음을 바꾸자. 네, 온보현은 38살 내 나이만큼 여성을 죽이겠다라는 끔찍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권일용 교수, 내 나이만큼 그 숫자만큼 여성을 살해하겠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그 여러 가지 자기 목표들, 그러니까 소위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목표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자기 나이만큼 죽이겠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 삶의 과정에서 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 자신의 나이만큼 여성을 죽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목표 인원 50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아,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나이만큼 살해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네. 충분히 계속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살인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이만큼 살인을 저지르겠다라는 것은 일부의 어떤 핑계로 아하.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온보현 범죄가 대단히 특이하고 좀 연구 대상인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어떤 살인 기록에다 네. 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억될 만큼 많은 숫자의 여성을 살해하겠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 뭐 연극성 인격장애나 자괴성 인격장애, 인격장애가 상당히 의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상당히 이런 잘못된 곳의 방향에 어떤 자신의 어떤 과시욕 이런 것들 투영하는 요즘에 뭐 비슷한 양상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연관되는 게 자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수가 지존파가 권고되고 막 세상이 떠들썩하니까 자신도 지존파와 같은 경찰서로 자수하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가 저질러진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자기가 사회와 소통하는 것에 상당히 미숙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다른 있는 방식으로,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사회가 두려웠고 공포에 떠는 것을 네. 마치 내가 사회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소통하는 하는 것으로. 이 주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자수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뉘우친다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이미 저질러진 자기 범죄를 빨리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서 저질러진 어떤 그 범죄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범죄의 합니다.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군요. 네, 온보현은 체포 후 범행 동기에 대해 아버지와 여자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그랬다. 어머니 뒤일 때 고향에 내려가 죽으려 구덩이까지 파놓았으나 아버지를 보고 화가 치밀어 그냥 죽기 억울했다. 범죄라도 저질러 아버지나 형제들이 창피해서 고향에 못 내려가게 하고 싶었다. 남자보다 여자가 쉽지 않은가. 1980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자 사귀던 여자가 절규를 선언했다. 그때부터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홍 교수,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온보현 참 이상하고 좀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물인데요. 그래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몽타주 포인트로 짚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예, 제가 뽑은 오늘의 몽타주의 포인트는 비겁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비겁함. 네. 네. 비겁함.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온보현의 어떤 인터뷰에서도 보듯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대를 심하게 당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계속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어머니가 자살을 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온보현이 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되는데요. 아. 예, 이런 범행의 어떤 동기에서도 지금 예. 말하듯이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랬다. 아버지가 고향에 못 내려가도록 하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 분노의 원인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네.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범행의 대상이 아버지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데 오히려 실제 범행의 대상은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자신 아버지에 대한 어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스스로도 범행을 할 때는 힘의 약자인 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속해서 범행을 했던 것 이런 네. 것들을 어떤 비겁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비겁함의 어떤 아. 일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보는 온보현, 그를 이해하는 몽타주 포인트 무엇일까요? 저는 온보현을 고립의 대명사로 보고 있습니다. 고립의 대명사.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범죄 행위를 통해서 사회하고 자기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이런 아주 왜곡된 그 감정과 범행 동기는 예. 결국은 고립된 그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혼자다 뭐 이런 거요. 네. 예. 그래서 사회로부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되고 사회는 나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그 자기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네. 상황에서 어떤 사회 탓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수많은 범죄자들하고 이제 면담을 네.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꼭 할 말이 있는가, 하고 싶은 네. 말이 있는가를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아하. 또 내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당신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물론 그런 고립감들이 뭐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예. 그 고립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아주 왜곡된 이런 분노의 감정으로 치환한다 이 문제가 네. 이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가장 이제 핵심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만나본 강력 흉악 범죄자들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막 떠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권일용 교수가 이야기한 극단적 고립감이란 것을 저도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립감의 대명사, 극단적 고립감을 만약에라도 해소했었더라면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라도 이들을 잡아주고 조금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일용 교수? 그렇죠. 이제 많은 범죄가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그런 범행 동기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반화해서 그런 고립감을 막연히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네.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안을 야기하고 네.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범죄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예방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죄 우리 수사력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또 국민의식이 아주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제보하거나 이렇게 신고하는 국민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관심을 가진다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차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짚어볼 게 온보현 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이용하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조와 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보현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광역수사대 신설 등 수사 제도의 변화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광역수사대의 의미가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네. 이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한 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네. 수사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시간적인 아쉬움이 네, 있죠. 아쉬움은 있으나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 현재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온보현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온보현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살인 택시, 고립, 어설픈 관용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온보현의 이면은 삶의 의미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삶의 의미를 상실했던 그가 엉뚱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